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4일 화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장마 전선이 북한 쪽으로 올라가면서 중부지방의 장맛비는 밤사이 소강 상태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해에서 비구름대가 지금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호우특보가 발령된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 북부에는 오늘도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최대 100mm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태풍 하구핏에서 만들어진 수증기까지 유입되면서 내일까지 지역에 따라 최대 500mm의 집중호우도 예상됩니다. 이렇게 중부지방에 내일까지 집중호우가 예보된 상황에서 전국 10여 개 댐에서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임진강 홍수를 조절하는 군남댐과 한강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 충주댐의 수문이 모두 열린 가운데 북한도 임진강 상류의 황강댐 수문을 연 것으로 알려져서 정부가 북한의 방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서울 잠수교의 수위는 어제 오후 8.8m까지 치솟은 뒤 조금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 통행은 여전히 불가능합니다. 여의 상하류 나들목과 개화 육관문 부근 등 일부 저지대 도로도 계속해서 통제되고 있습니다. 중랑천과 불광천, 양재천을 비롯한 서울 시내 18개 하천도 수위가 높아지고 범람하면서 출입할 수 없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기업에 대한 국내 자산 압류 명령에 오늘 자정을 기해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보복 조치를 언급하고 있어서 한일 간에 또 한 번 충돌이 예상됩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이어갈 미국 측의 새로운 대표로 일본 통이자 직업 외교관 출신인 도나 웰턴이 임명됐습니다. 방위비 협상이 오랜 기간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북극권 조정관으로 자리를 옮기며 유치된 제임스 드하트 전 대표의 후임이 어떤 협상 전략으로 나올지 주목됩니다.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정부가 오늘 발표합니다. 재건축 단지들의 용적률을 올려주는 방안 등이 포함돼 이를 바탕으로 1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밤사이 장마 전선이 북한 쪽으로 올라가면서 중부지방의 장맛비는 약해지거나 곳에 따라 소강 상태를 보였습니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 영서 일부 지역에만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서해에서 비구름대가 지금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중부지방 곳곳에 국지성 호우가 예상됩니다. 호우특보가 발령된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 북부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네, 곳곳에서 피해를 키우고 있는 이번 장마비의 특징은 예측하기가 힘들다는 점, 그리고 한순간에 특정 지역으로 그야말로 물폭탄을 쏟아붓는다는 점입니다. 당장 피해를 수습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내일까지 또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보가 돼 있는데요. 이미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비가 적게 와도 큰 피해가 날 수 있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새벽 장마전선이 북한 황해도 부근으로 올라가면서 장맛비는 주로 북한에 집중됐습니다. 중부지방에선 비가 그치거나 빗줄기가 약해졌습니다. 오늘 0시부터 새벽 5시까지 경기도 가평에 27mm, 강원도 평창에 23mm가량의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서해에서 계속해서 비구름대가 들어오면서 오늘도 중부지방 곳곳에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호우특보가 내려진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 충청도, 경북 북부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에서 10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여기에 제4호 태풍 하구핏이 장마전선에 더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중국 푸저우 부근에 상륙한 하구핏은 오늘 밤 소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때 태풍이 가둬두고 있던 수증기가 흩어지면서 우리나라에 더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수도권과 충청, 강원 영서엔 100에서 300mm, 많은 곳은 최대 5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에도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목요일부터는 비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수축하면서 장마전선이 남부지방까지 내려오겠습니다. 중부지방에선 8월 중순까지도 장맛비가 길게 이어지겠고 남부지방도 이번 주말까지 비가 계속되겠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서울과 경기도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앞으로도 시간당 최대 100mm의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임진강 상류에 있는 군남댐은 수문을 모두 열고 물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풍수의 위기 경보를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올렸습니다. 경기도 연천 군남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정재우 기자, 지금 경기 북부에는 시간당 10mm가량의 비가 내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곳 군남댐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경기도 연천 군남댐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비가 계속 내리고 있고요. 비가 그쳤다가 내리기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이곳 북한과 가장 가까운 댐인 군남댐의 현재 수위는 27m 정도입니다. 제한 수위인 31m에 근접한 수치인데요. 그래서 수문 13개를 모두 열고 초당 약 1,700톤의 물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당장 위험한 상황은 아니지만 평소 수위가 23m 정도였던 만큼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네, 제한 수위까지는 아직 4m가량의 여유가 있기는 하지만 기습적인 폭우가 앞으로도 예상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이 때문에 정부도 풍수의 위기 경보를 어제 가장 높은 단계까지 올렸죠.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까? 네, 정부는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올렸습니다. 풍수의 위기경보 중에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그러면서 서울과 충북 등 10개 시도 모든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비상체계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전국 20개 다목적 댐 중에 12개 댐의 수문을 열고 물을 방류하고 있고 16개의 보는 모두 열어놓았습니다. 북한이 환강댐에 물을 방류한 정황도 포착됐죠. 예, 북한 환강댐의 영향을 바로 받는 필승교의 수위는 어제 6m까지 올라갔습니다. 현재는 3m 정도인데 1m만 넘어가도 하천을 지나다니는 시민들은 모두 대피해야 합니다. 군 당국은 사전 통보 없이 북한이 환강댐에 수문을 열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북한에 계속해서 많은 비가 내린다면 추가로 물을 방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2009년에 북한이 예고 없이 환강댐에 수문을 열어서 경기도 연천군에서 6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기도 한 만큼 경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충주댐을 비롯한 다른 댐들의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남한강에 물을 담는 충주댐은 2년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충주댐이 방류를 시작하면 팔당댐을 거쳐서 한강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 수위는 140m인데 최대 수위인 145m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반면 북한강에 물을 담는 소양강댐은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비가 더 내린다면 소양강의 수문을 열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남댐에서 JTBC 정재우입니다. 서울 잠수교의 수위는 어제 오후 8.8m까지 치솟은 뒤 조금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 통행은 여전히 불가능합니다. 일부 도로와 한강공원, 서울 시내 하천들도 통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잠수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하이빈 기자, 현재 잠수교의 수위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곳 잠수교는 조금 전까지 꽤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다가 지금은 잠시 비가 그친 상태입니다. 오늘 아침 내내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지금 잠수교 수위는 7.23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팔당댐이 어제 낮 초당 15,000톤까지 방류량을 늘리면서 잠수교 수위가 어제 오후 8.8m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밤사이 방류량이 줄어들면서 수위도 어제에 비해 1m 이상 낮아진 겁니다. 그래도 차량 통행 기준인 6.2m는 훌쩍 넘어선 상태입니다. 지금도 차량 진입로부터 흙탕물에 잠겨 있어서 지나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잠수교의 차량 통행이 재개되려면 앞으로도 시간이 좀 더 걸리겠군요. 어제는 올림픽대로도 통제됐었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중부 지역에 비가 계속 내리면서 어제 한때 올림픽대로와 동부간선도로가 통제되기도 했었는데요. 어제 오후 4시와 5시 반쯤 각각 동부간선도로와 올림픽도로 통제가 전면 해제되면서 지금은 모든 차량이 정상 운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화 육관문 부분 등 일부 저지대는 아직도 통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 통제가 해제된 구간도 앞으로 한강 수위에 따라 다시 통제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한강공원도 대부분 물에 잠겼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반포 한강공원은 진입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가 물에 잠겨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 서울시에 있는 다른 한강공원도 모두 통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중랑천과 불광천, 양재천 등 서울 시내 18개 하천도 수위가 높아져 범람하면서 출입할 수 없습니다. 서울 호우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하천은 계속해서 통제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도 서울 일부 지역에는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예상 강수량이 나왔습니까? 네, 지금도 서울 곳곳에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기상청은 오늘 오후 6시까지 시간당 50에서 10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다가 잦아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새벽 3시쯤부터는 다시 빗줄기가 강해지는 등 강수량이 계속 많았다 적었다를 반복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안전을 위해 통제 상황에 잘 따라주시고 비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반포동 잠수교에서 JTBC 하혜빈입니다.
밤사이 장마전선이 북한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중부지방의 장맛비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해에서 비구름대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서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 북부에는 오늘도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태풍 하구핏에서 만들어진 수증기까지 유입되면서 내일까지 최대 500mm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취재 기자와 비 소식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재성 기자, 지금 장마전선은 어디쯤에 있습니까? 네, 장마전선은 이 북한으로 올라가면서 장맛비가 주로 밤새 북한 황해도 일대에 쏟아졌습니다. 앞서 그 중계에서 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임진강 상류에 댐 수문을 방류한 정황이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드렸었는데 그만큼 북한도 이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문제는 서해상에서 뒤이어 들어오는 비구름대인데요. 대략 8시에서 9시 사이에 중부지방에 다시 비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곳에 따라 시간당 50에서 100mm의 호우가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서해에서 계속해서 비구름대가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어느 정도나 비가 더 내리게 되는 겁니까? 네, 현재 그 서울, 경기와 강원도 그리고 충청 북부에 호우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내일까지 100에서 300mm, 많게는 500mm가 넘는 호우가 예상됩니다. 돌풍이 불고 또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은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네, 제4호 태풍 하구핏은 오늘 새벽 중국에 상륙을 했죠.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네, 태풍 하구핏은 오늘 새벽 4시쯤에 그 중국 푸저우 북동쪽 280km 육상에 상륙했습니다. 오늘 밤에 소멸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에 태풍에서 흩어진 수증기가 더 많이 우리나라로 유입되겠습니다. 태풍의 영향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태풍이 우리나라 주변에 기압계를 흔들어 놓으면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수축하고 장마전선을 남부 지방까지 끌어내리겠습니다. 모레 목요일엔 전국에 장맛비가 예상됩니다. 네, 모레 목요일부터 중부 지역뿐만 아니라 남부 지방에도 다시 장맛비가 시작된다는 얘기죠. 앞으로 그렇다면 어느 정도나 더 비가 내리고 언제쯤 이 장마가 완전히 끝날까요? 네, 일단 내일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부 지방에 비가 집중되겠는데요. 모레 목요일부터는 남부 지방에도 비가 옵니다. 남부 지방은 토요일부터 일요일 사이에 비가 그치겠지만 중부 지방은 다음 주 중반까지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예보대로라면 일단 14일까지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지방에 장맛비가 이어지기 때문에 역대 가장 긴 장마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비가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장맛비의 특징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이번 비는 국지성 호우의 특징을 보입니다. 넓은 지역에 장시간 내리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차이가 크다는 것입니다. 같은 지역이라도 강수량의 차이가 동네마다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약하게 내렸던 비도 한순간에 강하게 바뀔 수가 있어서 그만큼 피해가 커질 수 있어서 주의를 해야 합니다. 네, 내일까지 500mm, 최대 500mm의 비가 더 내리는 상황이고요. 모레부터는 또 중부뿐만 아니라 남부 지방에서도 다시 장맛비가 시작되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이재성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폭우가 이어졌습니다. 400mm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진 곳도 있습니다. 비에 쓸려 내린 토사가 펜션과 공장을 덮쳤고 하천과 계곡의 물이 갑자기 불어나면서 실종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이번 폭우로 12명이 숨지고 14명이 실종됐습니다. 최승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량이 흔들리는가 싶더니 흙더미와 건물 잔해가 앞으로 쏟아집니다. 어제 오전 10시 37분쯤 경기도 가평의 한 펜션을 덮친 산사태의 모습입니다. 차량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사장님이랑 전화하다가 갑자기 전화가 끊겨가지고 보니까 저렇게 천둥 치는 소리보다는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굉장히 컸어요. 이 사고로 펜션 주인 60대 여성과 딸, 손자 등 3명이 숨졌습니다. 경기도 평택에서도 어제 오전 10시 50분쯤 흙더미가 공장을 덮쳤습니다. 당시 용접 작업을 하고 있던 노동자 6명 중 4명이 매몰됐습니다. 3명은 숨진 채 발견됐고 50대 노동자 1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충북 단양에서는 어머니와 딸 부부 등 3명이 이틀 전 급류에 휩쓸리는 등 실종된 사람들도 속출했습니다. 하지만 불어난 물에 물살도 빨라져 수색 작업은 중단됐습니다. 가족들은 애가 탑니다. 밑에 강인 가는 데까지 제가 따라갔거든요. 근데 너무 깊어가지고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었어요.
충주 한 낚시터에선 60대 남성 1명이 실종되는 등 경기와 충청 지역에서만 어제 하루 동안 5명이 실종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폭우로 발생한 이재민은 전국적으로 1,025명에 이릅니다. 주택 800여 채와 도로 700여 곳 등 3,000곳 가까운 시설이 물에 잠겼습니다. 농경지도 축구장 8,000개가 넘는 면적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미 비가 많이 와서 피해가 속출했는데 이 피해를 복구해야 할 시점에 또 한 번 많은 비가 내릴 거라는 부분입니다. 실종자들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도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충남 아산에서는 산사태로 실종된 2명을 찾고 있습니다. 정영재 기자가 전합니다. 승용차 한 대가 도로 한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도로가 물에 잠기자 차들이 옴짝달싹 못합니다. KTX 선로 아래 지하차도도 잠겼습니다. 어제 충남 천안과 아산에 시간당 5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도로가 꺼지면서 차가 빠지고 운전하다가 갑자기 푹 빠진 거죠. 도로가 상태가 그때는 비가 넘어오니까 물이 차 있었거든요. 물이 들어찬 지하차도에 차들이 침수됐습니다. 어제 낮 충남 아산에선 산사태로 70대와 80대 주민 2명이 실종됐습니다. 막대기 같은 거 대고서 막다가 이게 확 밀려나서 그냥 확 내려가고 태 나와서 내리는 물이 겁나게 대단히 빠르고요. 그렇게 그냥 쉽절려 내려가요. 산사태가 나면서 계곡물이 마을 한가운데로 흐르고 있습니다. 밀려 들어온 흙과 돌들이 이렇게 지붕 높이만큼 쌓였습니다. 마당에는 승용차 한 대가 완전히 파묻혀 있습니다. 또 떠내려온 부유물을 걷어내던 노동자 한 명이 맨홀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다리 위로 물이 차오릅니다. 조금씩 다리 위로 넘치더니 금세 다리를 집어삼킵니다. 세종시 소정면 마을에 있는 맹곡천이 넘쳐 다리가 끊어졌습니다. 세종과 충남 지역에서만 하천 10여 곳이 넘쳐 주민 3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그제 쏟아진 장대비로 곳곳이 잠긴 충북 지역에도 어제도 또 비가 이어졌습니다. 오늘도 또 이 지역에 폭우가 예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저수지 둑 한가운데가 뻥 뚫렸습니다. 물이 빠진 자리에 흙과 돌, 나무만 가득합니다. 저수지에 있던 물 7,000톤은 아래 마을을 덮쳤습니다. 논밭 8헥타르가 물에 잠겼고 농작물은 죄다 쓰러졌습니다. 이 마을이 있는 충북 충주시 엄정면엔 그제 오전에만 300mm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상류 계곡물이 넘쳐 저수지 둑을 무너뜨린 겁니다. 산사태도 잇따랐습니다. 산에서 쏟아져 내린 흙더미에 집이 완전히 파묻혔습니다. 토사 무게 때문에 집이 적어도 5m는 뒷 도랑 쪽으로 밀려나갔습니다. 이 집 화장실이 있던 자리는 원래 이곳입니다. 하지만 강한 물살을 이기지 못하고 수십 미터 떨어진 논으로 떠내려갔습니다. 여기 최소한 옹백을 쳐서 안 무너지고 닭이라도 키우고 이렇게 나무라도 뜯으면서 살게 해주는 거, 이것이 소원이에요. 다른 마을의 사정도 비슷합니다. 무너져 내린 도로는 흙과 돌로 뒤덮여 아수라장입니다. 승합차는 빗물에 떠내려갔습니다. 집은 한쪽 벽면이 휑하니 사라졌습니다. 그냥 살아야지 어떡해. 죽도 못 오고. 충주를 비롯해 충북엔 어제도 오후 내내 장대비가 왔습니다. 오늘까지 많게는 300mm 넘는 비가 예보돼 주민들 걱정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기업에 대한 국내 자산 압류 명령 효력이 오늘 자정부터 생겼습니다. 국내 주식 가운데 일부를 압류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일본 정부가 보복 조치를 언급한 상황에서 일본 제철 측이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고 일본 언론이 전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지난 6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본제철이 가진 국내 주식회사 P&R의 주식 중 4억여 원 상당을 압류하는 명령에 대해 공시 송달을 결정했습니다. 소송 당사자가 절차 진행을 위한 서류를 받지 않을 때 관보 등에 올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달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오늘 0시부터 효력이 생겼습니다. 전범기업이 7일 안에 즉시 항고를 하지 않으면 압류 명령이 확정됩니다. 하지만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별도로 매각 명령이 또 필요합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은 전범 기업별로 법원 3곳에서 나눠 진행 중입니다. 압류 명령이 총 10건, 여기에 연결된 매각 명령도 10건입니다. 이 가운데 포항지원에서 진행 중인 일본제철에 대한 압류 명령 3건 중 단 한 건만 송달 절차가 끝난 겁니다.
나머지 19건에 대해서는 일본 외무성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아 절차가 멈춰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배상금이 가기까진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JTBC 강보들입니다. 코로나19 특효약이 없을 수도 있다고 세계보건기구가 밝혔습니다. 백신이나 치료약이 개발되고 있지만 묘책은 없을 수도 있다는 건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지훈 기자, WHO가 강조하는 건 그러니까 일단 지금 방역수칙을 잘 지키자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WHO 사무총장이 현지 시간 3일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화상 언론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부 백신이 현재 시판 전에 최종 관문이 임상 단계에 있고 모두 효과적인 백신을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특효약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백신이 코로나19를 종식할지 여부는 두고 봐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걸로 보입니다. 그는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상황은 여전히 우리 손에 달려있다면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 손 씻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마스크는 전 세계 연대의 상징이 돼야 한다면서 마스크 착용 인증 사진을 촬영하는 운동을 이번 주에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대형 산불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지금 나흘째 꺼지지 않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산불은 지난달 31일 로스앤젤레스에서 137km 떨어진 첼리밸리라는 마을에서 시작됐는데요. 미 캘리포니아주 소방당국은 산불 F파이어가 고온 건조한 날씨와 돌풍 속에서 계속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불은 현재 83제곱킬로미터 산림을 태웠고 주택 한 채와 건물 2동도 태웠습니다. 2,600가구 8천여 명 주민도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소방관 2,260명을 투입하고 비행기와 헬기도 동원했지만 불길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가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현재 산불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방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가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 비준 절차를 중단한다는 소식입니다. 프랑스 외무부는 홍콩 보안법은 1997년 홍콩 반환 당시에 홍콩에 대한 고도의 자치권 존중이라는 원칙을 깨는 것이라면서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유럽연합은 지난달 28일 홍콩에 대한 범죄의 인도 조약 재고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프랑스의 조치는 EU 차원 결정의 후속 조치로 보입니다. 이 밖에 새로 나온 소식을 8시 이후에 다시 연결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박지윤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연일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잇따름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여름 휴가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주말 경남 양산 사저에 내려갔고 이번 주 휴가를 내고 사저에 머물 예정이었지만 중부지방의 호우 피해가 커지면서 어제 청와대로 복귀했습니다. 대통령과 일정을 맞춰 휴가를 냈던 청와대 참모들도 휴가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육군 드론봇 전투단이 어제 경기도 포천 지역 실종자 수색을 위해 드론 넉 대를 투입했습니다. 또 대전과 경기도 이천 침수 피해 지역 토사 제거에 장병 600여 명과 중장비를 투입하는 등 피해 복구를 위한 대민 지원에 나섰습니다. 국방부는 집중호우 재난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해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놓고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안전을 강조하면서 법 개정을 주장했지만 미래통합당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태영호 통합당 의원은 김여정이 만들라니 법을 만드는 것이냐고 말해 여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카카오게임즈가 금융위에 증권신고서를 내고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공모로 신주 1,600만 주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이달 말에 최종 공모가를 확정하고 다음 달에는 상장하는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지난달 실적이 국내 판매는 지난해 7월과 비교해서 10%가량 늘었는데 코로나 여파로 해외 판매는 14%가 줄었습니다. 국내 판매는 늘긴 했지만 개별 소비세가 다시 인상된 영향으로 전달인 6월에 비해서는 판매가 18% 줄었습니다. 특수고용직 종사자 그리고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한 긴급 고용안전지원금 지급 금액이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준비된 예산의 76%가 지급됐습니다. 초기에 신청이 예상보다 많이 몰리면서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잇따라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한국서부발전과 하청업체 대표 등 16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2018년 12월 11일 김 씨가 태안화력 석탄 운송 설비에 끼어 숨진 지 20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법에 정해진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김 씨 사망에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한국 청소년들은 하루 평균 7시간 18분 동안 자고 절반 이상은 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초중고생 8,200여 명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평균 8시간 22분과 미국 수면재단이 10대 청소년들에게 권장하는 8시간에서 10시간 사이에 비해서도 짧았습니다.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공범인 남경읍이 유사 강간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 씨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소셜미디어로 피해자 5명을 유인해 주범 조주빈에게 넘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조 씨는 남 씨가 유인한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부지방에 내린 폭우로 피해를 본 사찰들이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 도남동의 적조사는 시설물 피해가 있었고 경기 화성의 용주사는 낙뢰로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국 16곳의 사찰에서 피해가 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을 맞아서 경북 안동의 도산서원이 처음으로 야간에 문을 엽니다. 일반에 공개된 적이 없는 선비들의 야간 강독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는 10일까지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이 개교 134주년을 맞아서 19세기 조선의 풍경 특별전을 엽니다. 12월까지로 명성황후 한글 편지를 포함해서 모두 190여 점이 전시가 됩니다. 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긴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법사위에서 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법안들을 의결했습니다. 오늘 이 본회의에 어떻게 대응을 할지 통합당이 오전에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를 합니다.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하는 안과 함께 필리버스터 신청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관련 법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와 함께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이 오늘 오전에 발표가 됩니다. 당정이 협의를 한 뒤에 확정안을 내놓습니다. 기부 체납을 조건으로 재건축 용적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10만 가구 이상의 공급 계획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날씨도 체크해드립니다. 오늘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은 주로 경기 북부에서 장맛비가 내리고 있지만 점차 중부지방 모든 지역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도에는 시간당 10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모레에는 전국에서 장맛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까지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 충청 북부, 서해 5도에 최대 5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충청 남부, 경북 북부에도 많게는 150mm가 넘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에는 이미 집중호우로 피해가 많았습니다. 추가적인 사고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시고 외출과 야외 활동을 피해 주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낮 기온이 33도가 넘는 곳이 많겠고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과 대전 26도, 광주 27도, 부산 26도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낮 기온은 서울 28도, 대전 32도, 광주 33도, 대구 34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특공대가 밧줄을 타고 내려와서 발차기로 마약 사범을 제압하는 일이 부산에서 일어났습니다. 필로폰을 투약한 30대가 뛰어내리겠다고 소동을 벌인 겁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30대 A씨가 모텔 5층 객실 창틀을 넘나들며 투신할 거라고 소리칩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바닥에 에어매트까지 깔렸습니다. 복도에선 A씨를 설득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정신은 본인 정신은 아니라 그러면 내 행성 수술하고 진짜 잘로 보내라 사태. A씨가 잠깐 객실 쪽으로 몸을 돌리는 순간
경찰 특공대가 잽싸게 로프를 타고 내려와 A씨를 발로 차 밀어넣습니다. 복도에서 주시하던 대원들은 일사불란하게 들어가 제압합니다. 어제 새벽 5시부터 시작된 소동은 5시간 반 넘게 이어졌습니다. 다행히 별다른 사고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아슬아슬한 상황을 지켜보던 시민들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아까 움직인다고 차를 못 들어오게 하고. A씨는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객실에선 투약에 쓴 일회용 주사기도 발견됐습니다. 투신 소동 전 협박을 받고 있다고 신고한 내용 역시 거짓이었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째려가니까 허위지야. 경찰은 A씨에 대해 마약법 위반과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여행용 가방에 넣어 유기한 혐의로 20대 남성 2명을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자신들을 험담했고 금전 문제도 얽혀 있어서 폭행한 건 맞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2명은 사회에서 알게 된 동갑내기 친구 사이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는 지난달 31일 인천시 중구 잠진도의 한 선착장에 버려진 여행 가방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어제 새벽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30대 여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당시 남편과 자녀는 외출 중이어서 인명 피해는 없었고 소방서 추산 83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여성은 환청 등 정신질환을 앓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경기도 부천시 중동에 있는 한 아파트 주차장에 시동이 켜진 채 세워져 있던 카니발 승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을 끄던 차량 소유주의 아버지 A씨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고 주변에 있던 다른 승용차 4대도 일부 불에 탔습니다. A씨는 소방서에서 시동을 켠 채 트렁크에서 물건을 꺼내던 중 엔진룸에서 터지는 소리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의 소식을 전문가의 깊이 있는 분석과 함께 전해드리는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바다 깊이 잠수를 해야만 볼 수 있는 박물관이 그리스 동부 알로니소스 섬에 문을 열었습니다. 수심 20m가 넘는 깊이의 칠흑같이 어두운 바닷속, 오래된 난파선이 누워 있습니다. 기원전 425년쯤 에게해를 지나다가 폭풍으로 침몰한 상선으로 추정됩니다. 이 난파선에는 암포라라고 불리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항아리 3천여 점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끼나 산호로 뒤덮이긴 했지만 대부분 옛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어서 보존 가치가 높다는 평가입니다. 그리스 수중박물관 프로젝트 관계자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 would say that we were lucky to start with one of the most beautiful ancient wrecks in the world, I would say. They call it the Acropolis of Sea Wrecks. 그리스 정부는 첨단 장비를 동원해 난파선을 그대로 활용한 수중 박물관을 열었습니다. 오는 10월 2일까지 아마추어 다이버들은 누구나 관람할 수 있습니다. 다이버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들은 알로니소스 섬 정보센터에서 가상현실을 통해 관람이 가능합니다. 이번 수중 박물관은 수중 고고학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 수중 고고학자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Είναι η πρώτη φορά και μπορώ να σας πω όχι μόνο αλλά πανευρωπαϊκά, όχι μόνο στην Ελλάδα και πανευρωπαϊκά που ανοίγεται ένα τέτοιος χώρος, ένα τέτοιο ναυάγιο τόσο μεγάλο με τόσα πολλά αντικείμενα στο κοινό και στο καταδυτικό κοινό. 그리스 정부는 추가로 난파선 4척 이상을 수중 박물관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국립해양문화재 연구소에서 연구 활동을 진행했던 윤형원 국립부여박물관장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스 당국이 난파선을 육상으로 끌어올리지 않고요. 바닷속에서 그대로 박물관을 개관한 이유는 뭘까요? 네, 현대 기술로 난파선을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스웨덴의 바사오 박물관이라든지 또 중국 광동성의 나나 1호를 전시하고 있는 해상 실크로드 박물관에서는 배를 끌어올려서 했습니다만은 그리스 당국에서는 이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는 방법보다는 그대로 수중에서 난파선의 아크로폴리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관광 효과를 크게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원전 425년쯤 바다에 가라앉은 상선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고대 그리스 시대 항아리인 암포라도 3,000점 넘게 발견됐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것들을 통한 연구 가치 상당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 암포라는 화면에서 나왔습니다만 목이 좁고 몸통이 길고 바닥이 뾰족한 그런 독인데요. 그 안에는 와인이나 올리브 오일 등 액체를 담는 용도로 쓰입니다. 당시 그리스 아테네 시대에 무역이나 당시 생활상을 복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난파선을 그대로 활용한 이번 그리스 수중박물관 개관을 기점으로 말이죠. 앞으로도 이 같은 수중박물관들이 많이 생길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수중 고고학적으로도 의미가 크겠죠? 네, 그렇습니다. 현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이런 수중박물관의 개관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가상현실센터를 활용한다든지. 근데 이제 수중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수중에서 이제 사람들이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도 발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예, 우리나라도 지난 보물선 이후에 45년간 그런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바닷속 역사를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리는 방법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윤형원 국립부여박물관장이었습니다. 유네스코는 전 세계 바다에 300만 척의 난파선이 가라앉아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까지 14척의 난파선과 10만여 점의 유물이 발견된 바 있습니다. 공기와의 접촉이 차단된 채 원형 그대로의 유물을 품고 있는 난파선은 그야말로 보물선이고 타임캡슐입니다. 드넓은 바다 곳곳에 인류의 어떤 역사들이 잠들어 있을지 궁금해지는 아침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세계였습니다. 네, 화요일 아침 8시 5분 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수요와 함께 공급 면에서의 대책도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당정이 공급 관련 방안들을 검토해 왔고요. 오늘 발표가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규모의 주택을 더 내겠다는 계획인지 최종안이 오늘 공개가 되는데요. 이와 함께 민주당이 처리한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관련해서는 전월세 논란이 또 이어지고 있죠. 현장에서 혼란이 계속되면서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인터넷의 한 부동산 카페입니다.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낼 경우 실제로 사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선 집주인이 말로만 들어와 살겠다고 한 뒤 새로운 세입자를 들여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손해배상 소송을 걸기 어렵습니다. 이러자 정부는 세입자가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이를 포함해 세입자의 권리를 자세하게 담은 해설서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실제로 들어와 사는지는 세입자가 아니라 집주인이 증명해야 하는 내용이라는 게 대표적입니다. 임차인은 나는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했다. 이것만 증명하면 돼요. 임대인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임을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각에선 집주인이 면접을 통해 세입자의 신용 상태 등을 따져서 받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현재까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어떤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정보가 어느 정도까지인지도 가이드라인에 담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입법이 시행되면서 정부는 5%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임대료 상한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지자체가 정하는 상한폭도 빨리 결정될수록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늦어지면 세입자와 집주인이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코로나가 만든 곳곳의 변화들이 있죠. 여행의 풍경이 달라진 것도 그런데요.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대한 줄이는 캠핑을 더 선호하면서 레저용 차량들이 요즘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아예 직접 만든 캠핑카를 내놓은 완성차 업체도 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현대차가 출시한 캠핑카 포레스트입니다. 소형 트럭 포터를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실내에는 침대와 부엌, 화장실까지 있습니다. 캠핑이나 차박을 즐기는 사람이 늘자 완성차 업체가 아예 캠핑카까지 출시한 겁니다. 올해 들어 레저용 차량을 찾는 소비자는 더 늘었습니다. 상반기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레저용 차량 판매량이 처음으로 3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6% 늘어난 수치입니다. 전체 자동차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3.3%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막히면서 국내 여행에 편리한 차를 소비자들이 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반기에도 이런 현상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출시를 앞둔 기아차 신형 카니발은 사전 계약 첫날 2만 3천여 대라는 실적을 올렸는데 이는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하반기 신차 출시를 예고하고 있어 레저용 차량 인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박여우입니다. 앞으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맡을 미국 측 대표가 새롭게 임명됐습니다. 주한미군 감축 이야기까지 나왔던 상황이라서 새 대표와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더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우리 정부와 앞으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이어가게 될 상대는 도나 웰턴 신임 대표입니다. 직업 외교관 출신으로 특히 일본어에 능통해 일본과의 방위비 협상도 염두에 둔 임명이란 분석입니다. 전임자인 제임스 드하트는 앞서 북극권 조정관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지난 3월 한미 양측은 13% 인상안에 합의한 걸로 알려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50% 가까이 올리라고 요구하면서 현재까지 협상이 멈춘 상태입니다. 최근 독일에 있는 미군을 줄이겠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은 분담금에 매우 강경한 모습입니다. Germany is supposed to pay for it. Germany is not paying for it. So why should we leave them if we don't want to be the suckers anymore? 한편 미 싱크탱크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가 한국국제교류재단 지원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한국 성인 90%는 한미동맹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10명 중 6명은 한미동맹이 양쪽 모두의 이득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그동안 워낙 변수가 많았던 협상인 만큼 이번에 새 대표가 들고 올 카드를 봐야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를 알 수 있을 거란 분석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미국 시카고 곳곳에서 총격전이 발생해 최소 9명이 숨지고 34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집 밖에서 놀던 9살 소년도 포함됐습니다. 홍희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 갑작스런 총격을 당해 목숨을 잃은 9살 자나리 릭스. 추모식에 참석한 가족과 주민들은 그의 죽음이 믿기지 않습니다. 초저녁 집 앞에서 놀다 희생을 당한 어린 아들을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That's my only boy. That was my trust. He's gone. I don't trust nobody. That was my only trust. 총격의 도시로 악명 높은 시카고 곳곳에서 지난 주말에만 30여 명이 총에 맞고 최소 9명이 숨졌습니다. 집 뒷뜰에서 파티를 하던 5명이 이유도 없이 총에 맞기도 하고 지나가던 차량 안에서 갑자기 총탄이 날아와 길을 걷던 행인이 참변을 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시카고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7월에만 총 406건의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75% 증가한 수준입니다. 지난달 시카고 한 장례식장 인근 총격 사건으로 최소 14명이 부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60개의 탄약통을 회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치안 부재 시카고에 연방특수요원 150여 명을 파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 이후 약 한 달 동안 침묵을 이어온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해 의미심장한 발언들을 했습니다. 권력형 비리에 당당히 맞서야 하며 민주주의 허울을 쓴 독재를 배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추미애 장관은 신임 검사들에게 절제되고 균형 잡힌 검찰권을 행사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검찰총장, 독재, 전체주의, 법의 지배 뭐 이와 같은 상당히 강한 표현들을 많이 썼습니다.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민주당 그리고 뭐 청와대를 향해서 뭐 작심한 듯 발언한 것이다. 뭐 이런 해석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도 비슷한 느낌이긴 했는데요. 뭐 정치적인 어떤 선언을 하는 느낌이 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 그리고 헌법 가치를 검찰총장이 신임 검사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과연 적절할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조금 돌려 말하면 검사들은 개별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임무이거든요. 그런데 검찰총장이 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라라는 주문을 하지 않고 헌법적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민주주의를 마치 검찰이 수호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지금 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는 얘기인가, 선호가 바뀐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헌법 수호는 모든 공무원들이 지켜야 될 가치이죠. 그러나 그 가치만 지금 강조하고 검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실이 무엇이냐 이게 밝혀내는 것에 대해서 침묵했다는 게 저는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 지금 검찰이 계속 비판받고 있는 게 선택적 정의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총장의 측근 비리나 가족 비리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으면서 마치 거학을 척결하고 정권의 수사만 진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프레임을 가져가고 있는데 그런 모습들을 계속 비춰왔던 것의 연장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헌법적 가치를 들고 나왔다는 것은.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진실이 무엇이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 민주주의는 검사들이 지키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지킵니다. 어떤 민주주의 탈을 쓴 독재에 대한 항거는 국민들이 하는 것이지 검사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검사들은 그 과정에서 어떤 특정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면 그것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그런 국민들에게 어떤 촉발점을 줄 수는 있죠. 그러나 검사들이 민주주의를 지킨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지나친 확대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동안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요. 뭐 민주당이나 청와대 뭐 다 비슷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 그리고 인사권들을 상당 부분 축소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어제 윤석열 총장의 얘기들을 들어보면 한 발짝도 자신은 뭐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것으로도 보여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뭐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검사들 내부 검찰 조직에 대한 본인이 건재하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힌 게 지금 뭐 주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균형 잡힌 검찰권 행사 이 부분을 또 강하게 주문을 했잖아요. 신임 검사들에게 말이죠.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주문을 했는데요. 검찰 개혁을 강조하면서 검사들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언급한 것으로 제가 볼 때는 뭐 무난한 발언들이지 않았을까, 무난한 주문들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할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들은 사건을 통해서 진실을 발견하는 게 목숨과도 같이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추가로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네, 최근 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 부장검사 간에 뭐 사상 초유의 6탄전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서울고검에서 현재 감찰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뭐 일부에서는 이게 결국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리전 아니었느냐 뭐 이런 해석도 내놓고 있어요. 네. 글쎄요, 전 대리전이라고까지 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친 확대가 아닐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을 우리가 좀 다시 돌아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나중에 조금 더 밝혀져야겠지만 뭐 드러난 언론 보도 정도만 보더라도 압수수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라는 것은 피압수자인 한동훈 검사가 압수수색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라는 부분도 있고 반면에 압수수색을 하는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이 좀 지나치게 강압적일 수도 있다. 이게 이 사건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압수수색 과정도 역시 일반인들에게는 강압적인 모습이 보여질 수도 있겠다.
라는 이런 두 가지 관점들이 다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압수수색을 앞으로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것이지 대리전은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또 한편 이 사건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검찰이 검사가 잘못한 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검찰이 검사의 잘못을 제대로 밝혀내고 수사해서 처벌할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의 처리는 그렇게 흘러갈 수 있는지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난달 30일 당정청이 검찰의 직접 수사를 6개 분야로 한정하는 그런 권력 구조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부 비판하는 쪽에서는 그렇다면 5급 이하는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3급 이상은 공수처에서 하게 되면 검찰은 4급만 수사를 하라는 것이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직급에 대한 것은 특정 분야에 대해서만입니다. 예를 들면 뇌물범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급을 좀 나눈 것으로 알고 있고요. 모든 범죄, 지금 6가지 범죄 모든 범죄가 직급으로 나눈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한편 이 법의 취지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최대한 줄이자라는 취지이고 그걸 대통령령에서 다시 한번 더 현실에 맞게 줄여보자라는 게 법의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그 대통령령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법에서 크게 줄여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거나 아니면 법무부와 검찰이 스스로 직접 수사를 자제하는 방향으로 운용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네.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안을 냈잖아요. 네. 이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축소하고 대신에 법무부 장관의 지휘 권한 이걸 강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법무부 장관의 권한만 커지고 중립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네. 이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강화했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저는 조금 너무 확대 해석이다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요. 이런 권고의 기본 취지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수직적 구조를 좀 개선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검사들은 개별 사건에 있어서 하나의 독립된 관청이거든요. 우리가 법원의 판사랑 많이 비교를 하는데요. 준사법기관이라고도 부릅니다. 그것은 개별 검사의 판단은 독립성이 보장돼야 되고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하지만 내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법원이 그 개별 사건의 판사들에 대해서 재판 개입한 것을 가지고 사법농단이라고 부르고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준사법기관이기 때문에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의 판단이 존중되어야 되는데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대검이 일일이 수사 지휘, 참고인을 누구를 부를지 언제 부를지까지 일일이 수사 지휘를 하고 있는 것은 성질에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런 제도 개혁들은 끊임없이 문제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대검의 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는 자제해야 된다. 제한해야 된다라는 권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 방향성은 맞는 얘기인 것이죠. 검찰총장이 자꾸 수사 지휘를 하는 것은 계속 문제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전관예우의 통로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 지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검찰 대검 간부들을 통해서 수사 지휘를 하는데 대검 간부나 그 고위 그 검사들이 나중에 변호사가 돼서 대검의 특정 검사들을 통해서 수사 지휘하는 것을 틀어막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전관예우들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 그리고 대검의 수사 지휘는 확대되는 것은 막아야 되고 자제하는 쪽, 제한하는 쪽으로 가는 방향성이 맞다 생각합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최근에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하셨어요. 그 주요 내용은 현재 장관급 대우를 받고 있는 검찰총장을 차관급 대우로 낮춰야 된다. 이런 것이 골자잖아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검찰이 개혁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지금 검찰은 지나치게 비대한 권력을 갖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굉장히 높은 지위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 독립성을 보장받는 것과는 좀 다른 문제인데요. 검찰총장의 장관급이라는 것은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데 사실상 그렇게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장은 차관급 대우를 받아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무부에는 특이하게 그 검찰이 법무부 외청이니까 대검 포함해서 그 차관급 인사가 40명 이상입니다. 어느 정부기관도 차관급이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지나치게 높은
지위들을 적정 수준으로 다시 낮춰서 다른 공무원들과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그 골자였습니다. 한편 검찰총장과 그 법무부 장관이 같은 장관급으로서 대등하다라는 그 견해는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견해들을 입법적으로 해결하자. 그리고 그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검찰이 법에 의해서도 명확해져야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공수처장 역시 법의 차관급으로 대우한다라고 명시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경찰청장이나 국세청장 다 차관급 대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등하게 맞춰야 된다라는 취지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또 고발을 당했습니다. 이번에는 한동훈 검사장의 카카오톡 계정을 불법으로 감청했다는 혐의입니다. 한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는데 수사팀은 적법한 절차였다며 반박했습니다. 조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민단체인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가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을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입니다. 폭행 논란 속에 압수한 한동훈 검사장의 유심으로 한 검사장의 카카오톡 계정에 접속한 것이 법에 어긋나는 감청이라는 주장입니다. 한 검사장 측은 유심을 돌려받고 계정에 접속해보니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매우 구체적으로 발부받았다고 했습니다. 또 모든 게 법원에서 정해준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했습니다. 법세련은 지난달 30일에도 정진웅 부장검사를 특수폭행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수사팀을 흔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집니다. 이동재 전 기자의 구속 기한은 내일 끝납니다. 수사팀은 이 전 기자를 조만간 재판에 넘깁니다. 이때 한 검사장의 이름이 공모자로 들어갈지는 아직 불투명해 보입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마주한 현실에서 조금 뒤로 물러나서 나만의 시간 속에서 또 다른 세계와 만날 수 있는 방법, 바로 책 한 권이죠. 새로 나온 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여자들부터 보시겠습니다. 여름철 실내 에어컨 바람이 왜 유독 여성들에게 더 춥게 느껴지는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사망하거나 다칠 확률이 왜 여성들이 더 높은 건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지금까지의 데이터들이 남성을 기준으로 맞춰져 있는 게 많고 대부분 여성들은 데이터를 만들 때 고려가 되지 않아서 곳곳에서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이렇게 편향된 데이터들이 그동안 어떻게 세상의 절반을 지워왔는지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더 주목을 받게 됐죠. 흑인 인권에 대해서 1960년대에 쓰여진 에세이가 이번에 국내에 나왔습니다. 60년 전의 목소리가 지금의 목소리처럼 들리는 이유, 여전히 유효한 얘기들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겪어야 했던 일들은 그들이 열등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열등하게 보는 사람들의 비인간성과 두려움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나온 노래를 문득 들었을 때 그 노래를 한참 듣던 그 시절의 풍경들이 마구 소환되는 경험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7명의 여성 작가들이 1990년대 가요를 모티브로 소설을 썼는데요. 이소라, 엄정화, 보아 노래를 들으면서 감성을 키운 소녀들이 이제는 어른이 돼서 순수하디 순수했던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은 처음이라서까지 새로 나온 책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게 참 앞날을 알 수가 없는 게요. 원래는 이번 여름 역대급의 더위가 찾아올 것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가전회사들이 에어컨 판매 특수를 기대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장마가 역대 가장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출도 뚝 떨어졌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 기자, 예상이 많이 빗나간 거죠? 네, 예상이 많이 빗나갔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가전회사들은 역대급 무더위가 온다는 예보를 듣고 에어컨 생산 공장을 풀 가동했었습니다. 실제로 6월에는 불볕더위가 일찌감치 와서 판매의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2017년 250만 대 판매 기록을 다시 달성한 것이 아니냐고 전자업계는 기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7월 판매량이 6월에 1.5배에 달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올해 유례없는 긴 장마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판매 실적은 작년 7월에 크게 밑도는 것을 물론이고 올해 6월에도 못 미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등 중부지방 장마가 이달 13일까지 역대 최장 기간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올해는 재고 처리를 걱정할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중국 소셜미디어 틱톡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지금 사용 금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사가 중국에 있는데 이걸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영국 정부가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의 본사를 런던에 설립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영국 일간지 더선이 보도했습니다. 더선의 보도에는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본사를 미국의 다른 나라에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총리실 대변인은 상업적 결정이 될 것이며 보도에서 언급한 승인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않다고 반응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자고 사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중국 공산당에 넘어갈 수 있다면서 미국 내 틱톡 사용 금지를 밝혔는데요. 이 때문에 영국 언론들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LA 총영사관이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긴급 폐쇄됐다는 소식입니다.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민원 씨 직원 1명과 최근 함께 지낸 지인이 한국에 돌아가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LA 총영사관은 민원 씨 대면 업무를 7일까지 중단하고 유선과 이메일로 업무를 처리합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지금 JTBC 박지윤입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밤사이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던 장맛비가 중부지방에서 다시 내리고 있습니다. 서해에서 비구름대가 들어오면서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습니다. 호우특보가 발령된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 북부에는 오늘도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최대 100mm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태풍 하구핏에서 만들어진 수증기까지 유입되면서 내일까지 지역에 따라 최대 500mm의 집중호우도 예상됩니다. 중부지방에 이렇게 많은 비가 또 내릴 것으로 예보되면서 경기도 연천의 북남댐이 수문을 모두 열었고 충주댐도 방류를 시작해 한강 수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방류 상황도 정부가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데 임진강 상류의 환강댐에서 추가로 방류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 잠수교의 수위는 어제 오후 8.8m까지 치솟은 뒤 조금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 통행은 여전히 불가능합니다. 여의 상하류 나들목과 개화 육관문 부근 등 일부 저지대 도로도 계속해서 통제되고 있습니다. 중랑천과 불광천, 양재천을 비롯한 서울 시내 18개 하천도 수위가 높아지고 범람하면서 출입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 오늘 나옵니다. 재건축 단지에 용적률을 올려주는 방식 등으로 10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이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